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국내에 유입된 건데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이 있어야 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에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며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럴 경우 김 여사는 외교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김 여사의 행보가 주목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영부인이라는 직책 없이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 조용한 내조로 볼 수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는 지난주에만 7건의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예방하는 관례적인 일정뿐만 아니라 고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음악회에 참석해 공개 연설을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비공식 라인을 통해 사진이 유출되거나 공개 일정에 사적 인물이 동행하면서 비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김 여사의 일정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김건희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이 세서 쉽게 부활시킬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 여사의 활동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제2부속실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회의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저녁 7시부터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의가 진행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뭐 익히 아시는 대로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이제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사안을 이제 심의를 하는 건이 이제 있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김철근 이 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을 시켰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을 일단 했습니다. 네. 김철근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 씨를 만나서 7억 원을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각서를 써주고 대신에 일종의 이제 입단속을 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윤리위는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김철근 실장을 비롯한 이 징계 절차 개시 통보 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도 쭉 검토를 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심의하는 사안은 정확히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건데 즉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증거인멸을 지시했느냐 여부가 심의의 관건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김철근 정무실장과 관련된 의혹이 일단 사실이냐 를 확인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걸 지시한 거냐 네. 순서상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명확한 결론은 오늘 내려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징계 전망도 유보를 할 것이다. 유보라기보다는 이제 절차 진행 중인 거고 다음 회의를 잡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뭐 경제에서도 불확실성이 제일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윤리위가 회의가 뒤로 미뤄질수록 당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나온 결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반드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한 얘기를 보면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소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출석을 해서 예. 이걸 윤리위가 받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즉 이런 전제라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아마도 뭔가 이제 결론이 나오면 절차적으로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최대한 이제 뭐 밟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아닐까 싶고 특히 오늘 상황 보면은 윤리 초반부터 이준석 대표 측하고 윤리위원들하고 좀 갈등 구도도 있고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그것 가지고도 싸웠거든요. 예. 그거는 상당히 좀 여러모로 수싸움이 치열했구나 이런 걸 알게 해주는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오, 참 여러 가지로 이게 당대표를 이런 방식으로 징계하는 게 거의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징계가 나오더라도 상당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처지를 로마 시대 장군인 스키피오에 비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로원 내의 정치 싸움이었다. 하는 글을 올렸는데 네.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상당히 유명한 장군이자 집정관이었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얘기다라고 본인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37살 나이에 로마 최고 명예직인 이 감찰관 자리를 지내는 등의 로마 전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인데 그 당시 최고 명장이었다고 하는 한니발을 이긴 장군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대단한 장군인데 전쟁에서는 이렇게 뭐 승리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전개에 들어가서는 정적들이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이제 일종의 횡령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어떤 지적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환멸을 느껴서 로마를 떠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초야에 묻혀 살다가 죽은 이후에야 이 사람이 뭐 혐의가 없구나 이게 밝혀졌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처지가 이렇다라고 지금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윤리위의 심의가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저희가 징계 결과가 발표가 되면 만약에 방송 중이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수준에 따라 일단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상당한 파장이 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징계 수준에 따라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결정이 안 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두 번째로 경고 등의 이제 경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로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첫 번째 오늘 결정이 안 되는 경우에도 언젠가는 뭐 결정이 되는 거니까 예. 뭔가 이제 당대표 입장에서는 새로운 족쇄를 또 찬 그런 상황에서 대표직을 수행하는 그런 처지가 이제 되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고 두 번째의 경우 즉 경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 타격은 상당하게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대표직이 자동으로 이렇게 뭐 상실되거나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도.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징계가 이제 뭐 여러모로 부적당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 경고까지 받았는데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럴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격화될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 중징계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표직은 내려놓게 된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또 관건이 되는 게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에는 이 지금 시점에 치르면 6개월 이상 임기를 남겨놓은 대표가 이제 대표의 거리에 대해서 이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임기를 채우게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자녀 임기만 공천권 행사도 못하는 당대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당원 당규를 개정하자라는 얘기도 내부에서 있어가지고 예. 여러 가지로 논쟁이 벌어질 지점들이 여러 개가 또 촉발이 돼서 어떤 경우든 상당한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최강욱 의원의 중징계 결정이 적절했는지 이걸 두고 공방이 격화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제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또 커지고 있는데요. 예. 최강욱 의원은 이게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제 윤리가 결정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공개적으로 논쟁을 하면 그게 2차 가해가 된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의혹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중징계가 나올 사안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권을 이제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장문의 반박글로 이렇게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재심 신청을 하고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강욱 의원 한없이 부끄럽다라는 취지로 이 재심을 청구를 철회하라라고 썼는데요. 그 외에 또 이 선거 참패의 원인이 되고도 사과도 없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철험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부끄럽다라고 썼고요. 네. 철험회를 극복하고 혁신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도 썼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또 철험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이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을 향해서 본인은 본인 팬덤에 취해서 막 춤을 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인 주장이다라고 했고 오히려 전당대회 출마를 권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주장에 공감하고 지지하는지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라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더 해당이 같은데 보니까 참 논란이 점점 커지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런 이제 언행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일단 비대위 차원에서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왈가왈부 분란을 또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게 비춰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제를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의원들이나 뭐 관계자들이 어떻게 또 행동을 하는지가 또 다른 평가의 대상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자제를 촉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강력히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상시 당대표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더 세게 얘기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너무 좀 유한 스타일이어서 그런가요? 그나저나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정을 확정했는데 8월 28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이 전당대회 열고 차기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이제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역순으로 이제 쭉 전당대회 관련 일정들이 이제 쭉 맞춰져지겠죠. 그런데 이제 보다 이제 좀 더 관심사는 차기 지도부의 구성 및 선출 방식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집단 지도 체제인지 단일 지도 체제인지 그리고 대의원, 권리당원 등등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네. 이런 이런 문제가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이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동안 전당대회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듯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던 뭐 이른바 이제 친문 핵심이라고 불렸던 전해철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해철 의원이 오늘 이제 또 불출마 선언의 내용을 이제 페이스북 등에 이제 올렸는데 예.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 하루빨리 수습이 돼야 되겠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과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가치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 나갈 당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또 관심이 또 반대로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재선 의원 모임 등 당내에서 이재명 의원 비롯해서 이 지난 대선 그리고 지선에 패배가 있는 사람들은 전대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에 계속 이제 힘이 실리는 가운데 전해철 의원이 선제적으로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도 당권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에 이제 힘이 실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게 또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이건 뭐 얘기 나올 때마다 저희가 좀 물어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한 거예요. 그리고 협상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또 공방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네요.
이게 뭐 역설적인 건데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또 내용에 대해서 공방을 뭐 그렇죠. 하는 그게 거겠죠.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당 비대위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처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여당의 뭐 입법부 정상화, 국회 개혁 그리고 여야 관계 회복이라는 그런 것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다. 오늘 중에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비슷한 시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축사를 통해서 대선과 이 원구성 협상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거는 이재명 후보에 관한 게 많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내놓는 거고 결국 이것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네. 이게 보도가 됐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보도를 보고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반응을 해서 오늘 만남은 일단 무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원구성 협상은 다시 이제 좀 냉각기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어떤 입장이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의 이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원구성과 무관하게 대선과 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양당이 정치적으로 고발한 거에 대해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취하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사를 타진한 적은 있는데 이게 이재명 의원에 관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 뭐 대변인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포함해서 원구성과 무관하게 그런 것들을 정리하자는 얘기를 한 바가 있다.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과장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랬더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사과할 거는 없고 자기들이 이 협상 과정을 다 이렇게 이 언론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했을 뿐이다. 그리고 네. 이 고소고발 취하하자라고 하기에 우리가 뭘 했나 보니까 이재명 의원에 관한 게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오해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선 이상 중진들과 만나서 네. 이런 얘기들을 쭉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중진들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 원구성과 관련된 안은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거명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양당이 보통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고소고발이 대선 기간 동안에 막 난무하는 상황이니까요. 그 좀 정리를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 의원과 관련돼 있는 고소고발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걸 본인이 해석해가지고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설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의문스러운 부분인 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의원을 뭐 고소고발한 것을 취하한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뭐 진행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네. 검경 수사는 진행이 계속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이거를 뭐 조건을 걸어가지고 원구성 협상에 얘기한다라는 게 실제 그랬다고 하면 별로 실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와 네. 관련돼서.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요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지금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 관한 어떤 액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제 밝힌 바를 보면은 지금 사법개혁 특위에 국민의힘이 이 구성에 합의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에 대해서 검수한 바 법안 관련돼서 그걸 취하하는 거 등등을 이제 지금 그다음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법사위원장 양보를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이 그걸 거부하는 국면이거든요. 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양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양보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번 검수한 바 국회의장 합의안에 대해서 한번 그랬다가 이게 대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권성동 원내대표의 나름대로의 행보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원구성 협상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뭐 이게 오래 갈까 이 냉각기가 그건 좀 봐야 되는 문제겠죠. 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저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약속 파기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이재명 방탄 때문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어 했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오는 29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9일에서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해야 되는데 하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밝혔고 우리 정상이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안보 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이걸 계기로 또 나토 주재 우리 대표부를 신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토 동맹국과 한국의 관계가 상당히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한일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현재 10개 정도 나라하고 양자회담 추진 중이긴 한데 네.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보협력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 당에서 한일 간 의제에 집중하기는 어렵다라는 건데요. 네. 다만 풀 어사이드 형식의 회담 잠깐 만나가지고 1, 2분 정도 얘기하는 정도 이 정도의 회담 가능성은 뭐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회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사하는 자리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게 지금 신냉정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국제사회가 이렇게 반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서방 세계하고 확실하게 같은 편이 된다고 하는 의미로 또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맞는 거냐 뭐 이런 전략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토라는 게 결국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일종의 참관국처럼 참가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의미가 새롭다라는 건데요. 일단 나토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또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네. 이 전략 개념에는 중국 문제라든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러 양국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것인데 그런데 또 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일부 이제 이번 회의에 우리를 포함해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진영의 확대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여기에 따른 우리의 국익 훼손이 우려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반중 반러 정책 뭐 이런 거는 전혀 무관하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정상회의에 김건희 여사 동행하는 겁니까? 동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보면은 배우자 프로그램에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대통령 배우자의 경우에는 양자 정상외교라고 하면은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정상들이 동시다발적인 접촉을 하는 이런 다자외교 석상에는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배우자들은 참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에 또 누가 참여하는 것이냐.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라든지 일본의 기시다 유코 여사 등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영부인들 간의 무슨 어떤 회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정확하게 결정이 좀 되는 걸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어제 저녁 한 7시 14분께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요. 2시간여 뒤인 9시 반에 이 중에 7명이 바뀐 인사 명단이 수정 발표가 됐습니다. 이 보직이 번복된 인사 대상자가 7명이었는데 이 중에 골프장 예약 특혜 의혹을 받았던 이명교 서울청 자치경찰차장이 애초 명단이 없었는데 수정 발표 명단에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포함이 돼서 이게 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2시간 만에 이렇게 뒤바뀐 거는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해명 과정에서 처음에는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행안부도 협의 중이었던 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보낸 것이다라고 정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오늘 용산 대통령실은 인사를 번복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해석은 사실이 아니다. 네.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치안감 인사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 제청받아서 결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대통령이 2번 결재한 적은 없다는 거죠. 결재를 한 번만 했다. 그럼 나머지의 혼선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그럼 어떤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냐. 행안부와 경찰 얘기가 또 서로 다르기도 해서 해석만 여러 가지로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안부는 경찰의 문제를 떠넘기고 경찰은 또 행안부가 준 걸 우리는 그냥 발표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뭔가 좀 이상해요. 하여튼 절차상으로 보면 행안부가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가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 인사, 징계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권고안을 발표한 날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논란이 나오는 건데요. 즉 경찰이 지금 이 권고안에 정면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사안을 이렇게 뒤집는 방식으로 불만을 내지 말라라는 꼼짝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경찰 내외에서 제기가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경찰 길들이기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행안부가 뭐 사실상 경찰국을 내부에 두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경찰 내부에서도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고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권 축소 등 때문에 경찰이 비대화돼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전국의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연달아서 집단 성명이 나오는 가운데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첫 번째는 경찰 권력이 중앙에 예속화된다. 그래서 이것은 1991년 이 박종철 사건 이전에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네. 두 번째로 입법이 아닌 행정규칙을 통해서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 보장하는 것 자체가 편법이다라는 지적 나오고 세 번째로 이 관련돼서 정보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관할 사무에 치안, 경찰 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적 분쟁이 예상이 된다라는 등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반기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권고안 시행령으로 추진하면은 행안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총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가 단행됐어요.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이 승진해서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 보직 제청을 이제 장관이 하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협의했다라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 직무대리 역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다라는 점에서 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요직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후에 차기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식물총장이 예정돼 있다. 이런 비판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사 가운데는 친문검사와 친윤검사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좀 외로워집니다. 저 같은 사람들. 검사도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이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원숭이 두창이 확진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국내에서도 결국 이제 확진자가 그동안에 뭐 우려는 했지만 나왔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니까 좀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왜 이름이 원숭이 두창이 된 겁니까? 네,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면 원숭이에게 조금 미안한 면도 있는데요. 네. 두창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엔 천연두라고 불렸었고요. 천연두가 두창이라고 불렸는데 이 두창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게서만 살 수 있는 바이러스거든요. 하지만 이 두창 바이러스와 비슷한 종류 중에서도 동물에게서 생존이 가능한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원숭이나 설치류에서 생존이 가능하고 숙주로 삼고 있는 바이러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인수공통 감염병이 되면서 인간 세계로 넘어오게 되고 사람 사이에서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지금의 원숭이 두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가 이 명칭이 좀 이렇게 이전에 어떤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명칭 붙이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요즘 바꾸거나 이런 논의는 안 합니까? 실제로 명칭을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칭을 새롭게 명명하는 체계 이전에 확정이 된 그런 이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숭이 두창으로 의심 환자로 신고된 다른 환자의 경우에 수두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두하고 원숭이 두창하고 증상이 비슷합니까? 원숭이 두창이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발열이 있고 수포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증상이 수두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수두보다는 수포의 크기가 조금 더 큰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림프절 비대라고 해서 멍울이 만져지는 것들이 겨드랑이에서 만져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것을 초기에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시 진단검사 방법을 통해서 확진이 되어야지만 이제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원숭이 두창이 감염되면 뭐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 뭐 만약에 증상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외국 데이터를 보면은 치명률이 3에서 5% 정도 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네. 이 데이터는 의료 체계가 준비가 되지 않은 아프리카에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최근에 선진국들의 데이터를 본다라면 중증 사례라든지 사망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보다는 저는 전파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코로나19는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비말이나 아니면 공기 중 전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보다는 전파력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이제 신체 접촉을 수두 같은 경우도 신체 접촉을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잖아요. 근데 확진자가 사용한 의류나 침구 이런 데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그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감염 경로가 이 수포를 만지는 것, 수포에 닿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간에 침구나 옷처럼 매개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는 충분히 감염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기본적인 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손 씻기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 예방과 치료법은 있습니까? 다행히도 두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 두창에 대한 치료 방법과 예방 대책들이 원숭이 두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두창에 대한 백신이 이미 상당수가 비축이 되어 있고 예. 전 국민의 70% 정도가 접종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비축이 되어 있는 데다가 항바이러스제들도 일부분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숭이 두창에 잘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는 국내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 방법과 치료법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연두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천연두 백신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까? 기존의 천연두 백신으로도 약 85%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천연두 접종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네.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명백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것이요. 인류가 유일하게 종식시킨 전염병이 천연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원숭이 두창도 이 천연두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종의 이제 지금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가 변이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19와 달리 두창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D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이의 속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느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 두창 같은 경우에는宿主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멸이 가능했었는데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보니까 네. 사람에게서 통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설치류라든지 원숭이에서 이 바이러스들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의료적으로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대증 치료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예.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증상에 따라서 좀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장기의 기능을 대체해 주는 방법으로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두하고 증상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두 걸리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수두가 낫는다 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흉이 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숭이 두창도 그렇습니까? 원숭이 두창도 이 감염자의 사진을 보고 굉장히 조금 걱정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수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흉터가 남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칙들을 준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내일 긴급회의를 열고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해외는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지속적으로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하지만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1년이나 2년 사이에 전 세계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감염되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10년이나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본다라면 지금보다 감염자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더 전파될 가능성, 해외처럼 확산될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발견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 사례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에서 유입 사례가 있을 것이고 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발견이 조금 늦어지게 된다라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전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때까지 유지되었던 역학조사 체계라든지 진단검사 체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의 잠복기가 상당히 길다고 하죠. 한 며칠 정도 보면 됩니까?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이틀에서 3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통제가 어려웠었거든요. 네. 하지만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5일에서 14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이 시간상의 여유가 방역상의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조기에 감염자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해외에서 유입된다고 하면 국내에 다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증상을 잘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에게도 이런 발열이라든지 수포의 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고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두와 구별이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에서 수두는 상당히 흔한 감염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이 조금 커질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지금 입국하는 여행객 대상으로 발열 체크, 건강 상태 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사전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한다 하더라도 사전 이렇게 미리 좀 어떤 감염자들을 찾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얻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면 아무리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사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개인위생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감염을 만약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쓰실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양한 방역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지역사회 감염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그래도 대부분은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을 잘 씻으시고 그다음에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과 접촉을 피하는 정도, 그 정도가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많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지만 해외에서 유행하게 될 경우에 국내에서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적지 않은 확진자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해외 유입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문제는 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지역사회 유행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내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 감염병에 대해서 낙인을 찍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집단들에 대해서 낙인 찍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감염되신 분들을 조금 숨겨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진단을 늦어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진단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 이제 언론 보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언론에서도 좀 보도하는데 조심히 보도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코로나19에서 보면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라든지 자유 같은 것들이 코로나19 초기에는 많이 침해가 됐었거든요. 예. 특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낙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도 어느 정도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였습니다. 정부가 어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이런 방향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원자력 발전이 뜨거운 화두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에너지원, 뭐 재생이냐, 원전이냐 각각 워낙 이념화된 이슈라서 네. 제가 이제 이 회차에 이 민감한 주제를 꺼내는 게 과연 맞는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이런 에너지원을 빼놓고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워낙 에너지 위기다, 뭐 그 연료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정부의 주요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 확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민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꺼내려고 합니다. 마침 이제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에 철철 넘치게 지원을 해라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 또 이제 어제 철철 넘치게 지원하는. 네.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발언을 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원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원전, 탈원전 뭐 이런 게 좀 이념 간의 갈등의 한 소재가 돼버린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청회 분위기는 어땠어요? 이제 앞선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했고 이번 정부에서는 탈원전에서 벗어나는 탈탈원전을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이제 대선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는 일단은 크게 보면 이제 짓던 원전은 계속 짓고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해서 계속 돌리겠다. 네. 이게 이제 큰 줄기고 네. 사실 이제 정확히 알려면 이제 구체적인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원전은 몇 프로, 재생은 몇 프로 이런 수치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아마 연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공청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참석한 전문가 패널분들 사이에서 이제 미묘한 어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읽혀졌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핵 폐기물 내지는 뭐 원전의 경직성, 그러니까 원전은 한번 이제 돌리면 막 가스불처럼 느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직성을 이야기하는 쪽은 재생에너지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또 원전에 약간 기운 이제 패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경제성 뭐 이런 키워드로 좀 주장을 많이 펼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외국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원전을 녹색 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국가별로 다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해외 추세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원전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프랑스, 영국이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유럽에서는 핀란드나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도 좀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때 한 27%까지 원전으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영국은 사실 뭐 정책적으로 탈원전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규 원전이 95년도 이후에 지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노후한 원전을 계속 폐쇄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비중이 한 16%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존슨 총리가 우리 8년 동안 8개 짓겠다. 그러니까 매년 한 개씩 그래요? 짓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중국 이런 나라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원전 발전 설비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전체 합친 발전 설비만큼을 또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1979년에 거기 원전 사고가 좀 크게 있었거든요. 예, 그 예. 이후로 그래서 이제 사실 자국 내 원전이 사실 거의 죽은 상태였는데 최근에 왜 빌 게이츠가 어디 투자한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예. 저런 뭔가 이제 새로운 좀 조그만 SMR이라고 하는 그런 쪽 투자를 해서 다시 부흥을 해보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추세가 탈원전이다 아니면 뭐 탈탈원전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는 뭐 원전이 뭔가 대세다 이런 기류가 좀 그런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진짜 이제 원전이 대세인가라는 점을 이제 알아보려면 두 가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반대사는 없는가, 탈원전 하는 나라는 없나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원전을 늘린다고 하면 그게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나 이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현실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원전 건설 단가가 원래도 비싸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금융 조달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첫 삽을 뜬 원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원래는 2013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뭐 짓는 속도가 느린 겁니까? 아니면은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2007년에 첫 삽을 떴고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 규제나 이런 게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걸 맞추다 보니까 설계도 변경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꼭 공기가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자금도 조달이 안 되고 막 악순환이 되면서 아직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고 영국도 사실 굉장히 정부가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지금 신규 원전 짓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이거를 가동 시점을 우리 1년 미루겠다 또 이랬어요, 영국도. 근데 그 1년 미룬 것 때문에 발생한 추가 비용이 우리 돈으로 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점도 짚어봐야 되고 또 이제 반대로 독일은 최근에 그 에너지 위기를 맞아서 뭔가 얘네가 계속 탈원전을 할까 이런 걸 지켜봤거든요. 여러 나라들이. 근데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했던 가장 대표적인 국가였었잖아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에너지 가격이 뛰고 하니까 얘네 탈원전 어쩜 포기할지도 몰라 이랬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우리가 석탄을 더 쓰면 더 썼지. 탈원전은 계속 할 거야. 이래서 이제 그래요? 탈원전은 확실히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뭐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런 나라도 원전에 부정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나라들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제 진행자분께서는 뭐 이제 원전에 우호적인 미국이나 프랑스, 중국 이런 나라들이랑 또 그렇지 않은 독일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랑 혹시 뭐 차이점 이런 거 혹시 뭐 보이는 게 있으실까요? 차이점요? 네. 핵 보유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네, 역시 정확히 하시네요. 네, 그 원전 우호국들은 대체로 이제 공식적인 핵 보유국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핵무기 보유 여부가 원전에 대한 정서를 갈랐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에너지 기업 EDF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영국에 있는 모든 원전의 사실 소유주예요.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미국도 굉장히 잘 나가는 그 원전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독일은 패전 국가였으니까 당연히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었고 그래서 원전 탈원전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덴마크는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풍력 산업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보면은 에너지원에 대한 각국의 결정은 굉장히 이제 자국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하고 이 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제적 원자력 기구 IAEA 같은 경우에도 핵 개발 다 하고 난 다음에 핵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기구다. 뭐 이렇게까지는 저도 알고 있어서 관련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뭐 전쟁 이후에 핵 보유에 관한 것도 인식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원전에 관한 생각, 에너지 난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국제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근 그 1년 동안만 놓고 보면 진짜 에너지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값만 해도 저희 쓰는 지금 거의 리터당 2,000원 정도 육박하지 않나요? 아니 2,200원 정도까지 2,2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뭐 기름값 뿐만이 아니라 뭐 천연가스, 석탄 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더구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우리 이제 한전 적자 얘기하면서 이번에 1분기에 한전이 뭐 역대급 뭐 7조, 8조 이런 적자에 났다고 하면서 이제 한전이 사들이는 그 전기 도매가 이게 한 뭐 2배 조금 2배 좀 넘게 뛰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은 도매 가격이 4배 이렇게 뛰었어요. 전기 도매가가. 거기는 전기요금을 바로 반영하잖아요. 바로 반영하는데 어쨌든 이 도매 가격이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 시장에서 겪고 있는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이제 탄소 중립 이런 쪽에서 주로 에너지를 얘기했다면 요새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안보, 에너지가 안보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원자력 이런 거를 들여다보면 그 원자력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을 보면 우라늄 매장은 좀 비교적 그래도 다른 이제 자원에 비해서 좀 이렇게 고르게 분포해 있는 편이라고 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우라늄 매장량은 한 5% 이 정도라서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러면 조금 괜찮나 싶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우라늄 우리가 땅에서 캐는 우라늄을 진짜 쓰려면 이걸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농축하는 게
그 농축하기 전 단계를 이제 변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러시아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세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농축우라늄 같은 경우는 40% 이상을 또 러시아가 이제 공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1 농축우라늄 3분의 1을 러시아산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다 들여오는 거 아니에요? 네, 러시아산. 미국은 농축 설비가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이 뭔가 효율도 좋고 무탄소고 좋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무기화, 뭐 자원 무기화 여기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구나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우라늄 가격도 실제로 1년 전보다 50% 정도 올랐어요. 안 오르는 게 없네요. 네. 흥미스럽네요. 근데 새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 이제 그 원전 수출을 놓고 보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돌리는 원전은 뭐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폐기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뭐 탈원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좀 엇갈렸지만 사실 수출은 이번 정부도 그렇지만 이 앞서서 문재인 정부도 수출은 계속 이제 하겠다 이런 기조는 계속 있었어요. 네. 다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국정과제 그걸 집어넣어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이제 팔을 걷었는데요. 범정부 지원 체계 이런 것도 최근에 가동을 했고요. 또 미국의 그 유명한 웨스팅하우스도 한국에 와서 뭐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다음 주에 체코랑 폴란드 첫 출장인데 그 두 나라에 가서 이제 원전 세일즈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과연 이제 정말 시장이 있는가. 네, 그게 네. 중요하겠죠. 팔 그렇죠. 곳이 있어야지 파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뭐 지금 뭐 일단은 원전을 새로 짓는 나라가 가장 많이 짓는 나라가 중국인데 예. 중국은 사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술을 딱히 가져가려고 하지 요하지 않겠죠. 않는 나라이고 그럼 남은 건 이제 뭐 저기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예. 동구 쪽인데 그쪽은 지금 이제 최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막대한 비용을 금융 조달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정말 시장이 열릴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저번에 한미 정상이 만나서 왜 우리 원전 공동 진출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과 같이 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실익을 또 챙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에너지 전환을 하긴 해야 하는데 쉬운 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아까 이념화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전은 원전대로 또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나름의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어제 그 공청회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다 에너지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 그 포트폴리오를 잘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이 파고를 잘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짤 때처럼 예. 장기, 단기, 중기 뭐 이런 기간별로 각각 국익에 가장 최적화된 이런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의존하기보다는 네. 뭐 천연가스든 뭐 태양광이든 네. 아니면 풍력이든 조력이든 여러 에너지원을 활용하도록 에너지 믹스를 해야 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잘 위기를 넘길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청취자 장소민님께서요. 예전에는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원자력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의문점이 많던 찰나에 이런 주제 반갑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7292님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기 전에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부터 연구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제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구생활 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차 뉴스 미슐랭 가이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